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보험 불만 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제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보험 후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강성용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글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세종대왕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계 세종대왕 송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보험의 진심인 전문가 이혜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은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시대입니다. 든든한 미래를 함께할 마선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칭찬보험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린이 보험이라는 건 피보험자가 어린이인 경우를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어린이 보험과 또 성인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혜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에는 가장 어떤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생각보다 많은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종합형 일반 성인 보험과 어린이 자녀 보험 납입 면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납입 면제라고 하면 중대 질환이나 후유 장애가 남았을 때 진단일로부터 차후에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주는 내용인데요. 표를 보시면서 종합형과 자녀 보험의 납입 기준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네. 표 한눈에 봐도 어린이 자녀 보험의 납입 면제 사항이 월등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합형 일반 성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80% 이상 후유 장애가 남을 시 혹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진단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종합형 일반 성인 보험의 납입 면제 사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대한 질병에 진단되어야 된다는 점과 신체에 심각한 후유 장애를 포함해야지만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종합형 일반 성인 보험과 어린이 자녀 보험에서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납입 면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한 가지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형 일반 성인 보험에 있어서는 납입 면제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자녀 보험의 납입 면제 사항을 보시면 종합형 성인 보험과는 달리 상해 질병으로 인한 50% 이상 후유 장애와 암 진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중증의 질병으로 알고 계시는데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의 경우에는 보장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초기 진단만으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자녀보험 납입 면제 사항의 6번부터 보시게 되면 양성 뇌종양, 외상성 특정 뇌출혈, 외상성 특정 장기 손상 등등 종합형 성인 보험과는 달리 납입 면제 사항들이 있다고 더 넓은 납입 면제 사항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녀 보험에 가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 보험이 성인 보험에 비해 보험료나 보장 한도, 납입 면제 등 많은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혹은 우리 자녀가 자녀 보험이 준비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실 경우에는 꼭 일반 성인 보험이 아닌 자녀 보험으로 준비함으로써 좋은 혜택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인 이 납입 면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성인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80% 이상의 후유장애가 남았을 경우,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등 이렇게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만 납입 면제가 가능한데요. 반면에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성인 납입 면제 기준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납입 면제 기준에서 성인 보험보다 어린이 보험이 더 유리하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다음으로 강성용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있어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감액기간, 면책기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감액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네. 특정 질병 진단 시 보장 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면책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 진단 시 보장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표를 보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성인형 종합보험에는 암, 뇌혈관, 심장혈관에 대해서 가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을 받을 시 준비한 진단금의 50%만 지급되며, 가입 후 90일 이내에 특정 질병 진단 시에는 가입 금액을 면책하게 됩니다. 반면에 자녀보험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면책기간이 없으며 1년 동안 감액기간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드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뵙게 되면 보험을 새로 준비하실 때 이러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에 있어서 성인 종합형 보험보다 자녀보험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필드에 나가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러한 자녀보험이 준비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요즘 회사마다 자녀보험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자 하실 때 많은 어려워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러실 경우 우리 전문가들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현재 내 상황이나 조건에 알맞는 자녀보험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의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있겠는데요. 이제 성인보험의 경우에는 감액기간이 1년, 면책기간이 이렇게 3달, 90일 정도로 존재하게 되는데, 어린이보험은 이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에서 성인보다 짧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어린이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마다 기준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꼭 상담 후에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까지 조언 주셨고요. 그러면 이 감액기간이 없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제 또 넘어가서 저희 마선예 전문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 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떠한 보험이든 알릴 의무 고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알릴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추후에 내가 질병이나 상해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 혜택을 보시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건강검진을 포함하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투약 여부를 묻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3개월 이내에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3개월 이내에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흥분제 이런 이제 약물을 상시 복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의 약물들을 한 번 정도 복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시 복용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이제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받았냐는 질문 사항인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점이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소견이 아니고 검사를 받았냐는 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성인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보험에 있어서도 좀 알릴 의무 고지사항이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선 세 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개월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 온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수면제, 각성제 같은 약물을 상시 복용했는지를 또 여쭤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나 아니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는지까지 여쭤본다고 하니까요. 이 세 가지 알릴 의무 사항 주의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릴 의무 사항이 세 가지가 끝이 아니라 또 있다고 하던데요. 전문가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로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통하여 입원, 제왕절개를 포함한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와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투약 여부를 묻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대장 용종이나 위 용종을 제거했을 경우, 이거는 이제 수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단순 용종 제거 또한 보험사 측에서는 수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도 회사별로 이제 예외 질환이라는 게 수십 개에서 수백 가지를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외 질환으로 보고 문제 없이 준비가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일 이상 이제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약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약을 처방해 주셨는데 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안 지어 먹었거나 약을 먹다가 의사 소견 없이 이제 약을 안 먹는다고 할 경우, 이때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10대 질병이라고 나와 있는 표가 있는데, 여기 항목에서 질병 확정 진단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반드시 보험을 준비하실 때 보험회사 측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 알릴 의무 사항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께서도 모두 이제 해당되는 알릴 의무 사항들이고, 성인보험과 자녀보험 모두 공통으로 해당되는 이제 사항들이니까요. 혹시라도 추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알릴 의무사항 5가지에 대해서 모두 짚어봤는데요. 성인보험과 어린이보험 모두 이 알릴 의무사항을 주의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한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송은철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나입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갱신형 보험이 좋은지 비갱신형 보험이 좋은지 많이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먼저 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들어져 있는 실비 보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장을 받는 동안, 즉 만기 시까지 일정 주기별로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서 이제 계속 나입해야 되는 형태가 갱신보험이고, 반대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정해놓으신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 완료하시면 이후에는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설정해 놓으신 만기 시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렇게 개념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갱신형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는 동안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일정 기간의 주기로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비갱신형도 봤는데요. 정해놓은 기간까지만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기간 동안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으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 갱신형이 좋은지 또 비갱신형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비갱신형과 갱신형 보험 어떤 분들에게 유리한지 설명 부탁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이 어떤 분들에게 유리하신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20대, 30대처럼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난 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젊은 나이에 갱신형 보험을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앞으로 갱신되는 횟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고, 만약 갱신형 보험을 계속해서 유지해 올 경우 90세나 100세 때까지도 계속 갱신되어서 오르고 있는 보험료 납입을 해야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노후에 보험을 유지함에 있어서 큰 부담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험을 안정성 있게 유지함에 있어서는 초에 보험료만 저렴한 갱신형으로 준비하게 되시면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셨을 때보다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60대 중반에 해당되시는 고연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서서히 안 하고 계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60대 중반 되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하게 되시면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측에서는 손해율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젊으신 분들보다는 고연령자분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높게 측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보장을 받는 쪽으로 하여금 보험 쪽으로 부담을 줄이실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처럼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은 비갱신형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이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시고, 이제 고연령자분들은 보험료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준비하심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현재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제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끔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권유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 차이에 대해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비교적 연령이 어리신 분들께서는 이제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이 좋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갱신형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해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 보험인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린이 보험의 장점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 기능이 이제 성인 보험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에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점, 그리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알릴 의무사항 5가지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그리고 갱신형 보험과 비갱신형 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건지 비교하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칭찬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첫 번째 칭찬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면 헷갈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드는 보험인 건지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마선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다른 보험인가요? 네, 차이가 있고요.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헷갈려 하시는데, 우선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만약 가입을 안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내 차량과 상대방의 차량, 그리고 탑승자, 즉 대인과 대물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보상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사적인 부분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민사 합의를 보시면 되겠지만 당연히 형사 합의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때의 교통사고 벌금이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같이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과실이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12대 중과실에는 이제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그리고 속도 위반, 앞지르기, 그리고 찻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그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고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마선희의 전문가님께서 우선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는 점, 그리고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라는 점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다뤄볼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형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보장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사분들과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리모델링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좀 꼭 가입해야 하는 특약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혜연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특약들을 가입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12대 중과실 사고 위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합의금도 준비를 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다 종결되고 나서 벌금이 나오게 되면은 벌금 또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쉽게 말씀드리면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요. 상대방과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합의금을 먼저 지급을 하시고 이후에 합의서와 법원 판결문을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최근에 경찰 조서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할 가능한 담보가 있으니 사고 시 꼭 잊지 말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벌금에 보면 대물과 대인이 있는데 대인은 말 그대로 사람과 차에 대한 사고 혹은 탑승자가 있는 차대차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대물 사고건이든 인사 사고건이든 큰 사고가 나게 되면 공공기물 파손을 포함한 사고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면 내가 준비한 운전자 보험에 대인 벌금과 대물 벌금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큰 차량을 운전하시는 기사님들께서는 운행하시다가 살짝 공공기물을 건드려서 파손시켜도 차가 워낙 크다 보니 부딪힌 느낌이 없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추후에 공공기물 파손으로 벌금을 내셔야 할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고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14급 급수가 나뉘게 되는데, 경미한 사고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급수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하는 담보가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합니다. 이 담보는 현재 단독 사고는 안 되지만 내가 이긴 사고건이든 진 사고건이든 운전을 하든 안 하든 접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보게 될 텐데요. 이러한 경우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서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치료비를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꼭 준비해야 하는 특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렇게 합의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벌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대인벌금과 대물벌금 둘 다 지금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한다고도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상치료비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필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독 사고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전자 보험까지 두 번째 칭찬보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유병자 보험입니다. 아무래도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이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좀 어려웠던 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송은철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요즘에는 관심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보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건강하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제로 이제 현실 사회를 생활하다 보시면 이제 20대 분들 중에서도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네,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거나 이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험 준비하시기에는 늦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 이제 포기를 많이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하여 나온 게 이제 바로 유병자 보험입니다. 네, 이전의 유병자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합보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보험료적인 부분이나 담보에서도 이제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유병자 보험도 회사별로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하게 보험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 보험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좀 알아야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입원이나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집중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료적인 부분이나 담보 부분에서 이전에는 일반 이제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이 간격이 좀 좁혀졌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나온 좀 유병자 보험이 있다고 하던데 이 보험이 바로 말씀 주신 그 보험일까요? 이제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325 보험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325 보험이라 하면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의사로부터의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소견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2년 이내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거나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이제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소견,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시청자분들께서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은 좀 그렇고 다음 달부터 다음 달에 한 번 더 내원하셔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자. 즉 추가 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으셨을 경우 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325 보험 외에도 335, 333, 345, 355 등 수많은 유병자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25 보험부터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숫자 3개가 들어가게 되고 첫 번째 들어오는 숫자, 방금 325 보험을 예시로 들어보면 3개월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소견을 들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요즘엔 또 새로운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보험사 측에서 물어보는 질문 사항에서도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지만 오늘은 유병자 보험 중에서도 최근에 나온 3텐텐 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존의 325 보험과는 알릴 의무사항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건데 3텐텐 보험 중 3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과 수술에 대한 필요 소견 그리고 추가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소견 질병 확정 진단과 질병 의심 소견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질병 의심 소견이나 확정 진단입니다. 만약에 스스로 판단하였을 때 간단한 건이라고 해서 고지를 안 하고 보험을 준비하셨을 경우에는 추후에 보험금을 지급하실 때 이제 불이익이 발생되니 참고 바라겠고 이제 한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4월 달부터는 이제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및 질병 의심 소견이 추가되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텐텐 보험의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두 번째로 10년 이내의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하여 입원이나 재앙절기를 포함한 수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3대 질병인 백혈병을 포함한 암, 뇌경색, 뇌출혈, 협심증, 심근경색, 강경화로 진단을 받거나 입원을 한 사실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3텐텐 유병자 보험이 나오기 전까지는 355 보험이 유병자 보험 중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었는데 지난달부터 3텐텐 보험과 같은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 나오면서 현재 양호한 복용 중이신 우리 신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텐텐 보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반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입하기가 수월하고 이제 보험료적인 면이나 아니면 보장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보험인 것 같은데요. 이제 초경증 유병자 보험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3텐텐 보험의 일단 개념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서의 입원과 수술에 대한 필요 소견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소견에 대해서 여쭤본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이제 유병자이신 분들께서는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혜연 전문가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보험이랑 보험 차이가 얼마 안 난다고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정말 얼마 안 날지도 궁금하고요.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지금 보험료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3대 진단비가 보험료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3대 진단비는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말하는데 제가 한번 기존의 355 유병자 보험과 신규로 출시된 3텐텐 유병자 보험 대해서 3대 진단비 담보들만 놓고 표를 한번 보면서 보험료를 비교해 볼게요.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시면 이 표는 6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사무직을 한다는 가정하에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네. 2천만 원에 56,740원, 네, 유사암 진단비 400만 원에 920원, 뇌혈관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부정맥 진단비 500만 원씩 준비한다고 가정하에 보험료를 비교해 봤는데요. 기존의 355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셨을 때에는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56,000원, 유사암 400만 원에 920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심혈관 진단비 준비하실 때는 49,782원으로 총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10만 7천 원 정도가 산출이 되는데 같은 조건으로 3텐텐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셨을 때에는 9만 5천 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돼요. 네. 물론 직업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험료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처럼 같은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셨을 때에도 보험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1, 2만 원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게 단기간만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1, 2만 원이 모이면 꽤나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잘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를 하셔서 보험료를 조금 더 아끼고 보장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해 봤는데요. 355 보험과 3텐텐 보험에 대해서 이 보험료의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이제 보장을 받는 보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가량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이면은 우리가 식사 한 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20년 납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몇 천만 원 단위의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보험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인 유병자 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다음 칭찬보험도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칭찬보험은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라고 하면은 암, 뇌, 심 이렇게 3대 질병에 대한 진단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먼저 이 강성용 전문가님께 이 3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실비보험 다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3대 진단비 보험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100명 중 99명은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하셨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하면은 3대 진단비 보험은 준비는 했지만 다른 분들 대비 보험료는 높고 보장 범위는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진단비 보험을 준비할 때 보험료는 적고 보장 범위는 넓게 준비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실비보험 다음으로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라고 하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전 국민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신 이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암이라고 하면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참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요.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다시 강성용 전문가님께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보험사의 종류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보험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명보험사이고 두 번째로는 손해보험사입니다. 생명보험은 내가 준비한 보험사의 이름이 생명보험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손해보험사는 화재 또는 손해보험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목적이 사망, 저축, 연금이라고 하시면은 생명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시고, 살아가면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할 목적이라면 손해보험사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대 진단비 중 암 진단비를 준비하는 꿀팁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일반암, 소외암, 유사암 총 3가지 암이 구분되는데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암이라고 해서 여성분에게 가장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부터 대장 정막내암까지 총 5가지의 소외암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따로 분류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점차 바뀌고는 있지만 생명보험사의 소외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한 일반 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암 진단금을 3천만 원을 준비하셨다고 가정하였을 때 3천만 원 생명보험사 측은 소외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3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에 10에서 20%인 300에서 600만 원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과 소외암 따로 구분짓지 않고 같은 암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준비한 진단금을 모두 수령받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준비하실 암보험은 생명사 쪽보다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TV를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전에 암보험을 생명보험사 측에 준비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전문가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보험회사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으로 나누어진다는 점 확인해 봤고요. 이제 보험사에 따라서 암 분류 기준이 달라지는데 이 중에서도 소외암과 일반암이 분류되지 않은 보험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다고 조언 주셨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 중에서 가장 먼저 암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철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대 진단비 중 두 번째로 뇌혈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질환 진단비에 준비 가능한 특약들로서는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뇌출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인데 뇌질환 쪽 특약들 중에서 가장 협소한 보장 범위의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과 같이 이제 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혈관이 막힌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뇌 기능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급속히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뇌경색이나 중풍이라고 해서 몸에 마비 증상이 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 진단비가 있는데 이 뇌혈관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뇌졸중 진단비나 뇌출혈 진단비를 준비하고 뇌동맥류나 꽈리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뇌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준비했으니 당연히 보험금 청구하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왕 내가 보장을 잘 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면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으로 뇌졸중보다는 초기 때부터 보장이 좀 더 확실한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제 보장을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보장 범위에 따라서 분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좁은 범위에 있어서는 뇌출혈 진단비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뇌졸중, 그리고 가장 넓은 진단비로는 뇌혈관 질환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대 혈관 질환 중에서 뇌부터 살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선예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려요. 네,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산소와 이제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심장질환이 예전에는 노인분들에게서 주로 발병을 했지만 요즘은 20, 30대에서도 발병률이 상승하고 있어서 심장질환 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장질환도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이제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회장님들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러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급성 심근경색도 진단을 받기 전까지 전조 증상이라는 게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 전조 증상으로는 협심증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발병 확률은 60% 정도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급성 심근경색은 발병률이 10% 이내이기 때문에 더 넓은 담보를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초기 증상인 협심증에 진단을 받으시거나 급성 심근경색에 진단을 받으실 때에도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은 이제 90% 이상의 질병을 보장하고 있고요. 급성 심근경색을 준비하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혈관 진단비와 마찬가지로 이 심장질환에 있어서도 보장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겠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상품이라고 하니까 이제 좁은 보장 범위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넓은 보장 범위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3대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암보험에 대해서도 그리고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는 과연 이 진단비를 스스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는 하는데요. 가장 먼저 강성용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는 일단 암보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암보험에 대해서 지금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고 계신지, 그리고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수술비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그리고 암보험에 관련된 특약 중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런 건 좀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에 수술비는 500만 원으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암 진단비는 갱신보다 비갱신형이 보험료도 저렴하고 추후에 이 보장 받기도 그 비갱신형이 더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성용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암 진단비에 대해서 비갱신형으로 5천만 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그 수술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은철 전문가님께도 같은 내용 여쭤볼게요. 전문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진단비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비에 대해서 그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암보험 특약에 대해서 좀 특이한 내용이나 아니면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강성용 팀장님과 마찬가지로 암하고 이제 심장 쪽에는 허혈성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가 이제 어머니가 부정맥이 있으시다 보니 이제 가족력이 있어갖고 이제 네. 보장 넓은 이제 혈액성의 심장 진단비로 준비를 했고요. 예, 심장 쪽도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500만 원 이렇게 준비했고 이제 뇌혈관 진단으로도 이제 5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다 5천만 원씩 담보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암도 심장도 뇌도 모두 5천만 원 준비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갱신형인가요? 비갱신형인가요, 전문가님? 당연히 저는 이제 네. 생진연납 100세 만기로 해가지고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은철 전문가님도 마찬가지로 비갱신형으로 현재 5천만 원 암진단금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이어서 또 여성분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연 전문가님께도 같은 내용 여쭤볼게요. 우선 암보험에 대해서 지금 진단금에 대해서 수술비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새로 나온 특약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특약에 대해서 혹시 가입하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유병자거든요. 네, 이날 조금 젊은 나이에 고혈압을 앓고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암보장을 거의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추가된 이제 통합암 치료비랑 암 주요 치료비를 추가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담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핫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단 네. 저희가 암보장, 일반 암보장은 한 번만 보장을 해주고 근데 통합암은 뭐 보험사 따라서 8번에서 12번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많은 표적 항암 네.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1억까지 한도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추가로 또 네.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암보장이 지금 1억 7천 정도 갖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혜연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진단금도 넉넉하게 가지고 가시면서 통합암 치료비와 암주료 치료비 특약까지 가지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선희 전문가님께도 같은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암 진단비 5천하고 유사암 진단비 2천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수술비는 이제 1호종 수술비로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엔대 질병대라고 엔대 수술 이제 비가 있는데 그것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요새 신기술이 많이 나와서 암 치료에 대한 그 니즈가 많이 있어요. 치료비에 대한 그 암 치료비에 대한 보험도 네. 새로 나왔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선희 전문가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암진단금 5천만 원의 수술비에 대해서 1호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신기술이 나오면서 암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특약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 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